한국에 싹 다 손해배상 청구해. 러시아 우주항공연구원에서 모든 실패의 원인을 한국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술이 문제가 될 리가 없다는 판단이었는데요. 그런 오만한 판단으로 심지어 우주인의 목숨까지 위태로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길래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우주기술을 응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난주 열린 신형 우주선 개발을 위한 부품 회의에서 들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본부 7층 대회의실에는 프로젝트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벽면에는 신형 우주선 소유즈 MS-24의 설계도가 대형 스크린에 펼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각종 부품 사양서들이 두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국장인 알렉산드르 보로딘이 단호한 목소리로 내뱉은 그 한마디가 제 마음 한구석에 묘한 불편함을 남겼거든요. 한국산 부품은 필요하지만 우리 기술을 절대 넘겨줄 수 없다는 그의 발언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당연하다는 듯 동조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정밀 센서와 통신 장비 없이는 이번 프로젝트 완성이 어렵다는 기술진의 보고를 들은 직후였기 때문이죠. 러시아는 오랫동안 우주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가가린이 최초로 우주로 나간 이후 우리는 줄곧 이 분야의 선구자였어요.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에 다른 나라와의 협력에서도 항상 우위를 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전자부품과 정밀 가공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저 우리 기술을 완성시키는 보조적 역할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우주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누리호 발사 성공이나 달 탐사선 다누리 프로젝트 같은 성과들이 화제가 되었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여전히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러시아의 기술력과 경험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죠. 하지만 부품 회의에서 제시된 현실은 달랐습니다. 신형 우주선에 필요한 핵심 부품 중 상당수가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생명 유지 시스템의 정밀 센서와 통신 장비 분야에서는 한국 기술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기술 독립이라는 명분 아래 핵심 기술의 공유는 거부하고 있었어요. 기술 독립을 꿈꾸는 우리에게 한국은 언제나 조력자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에서 그들은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역할만 해주면 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였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의 협력은 필요악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핵심 기술은 절대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그러나 저는 내심 걱정스러웠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학자로서 15년간 다양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경험해보니 진정한 성과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합칠 때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회의실에서는 침묵해야만 하는 자리였고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조직의 방침이 우선시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공식 제안서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처음 받아들고 읽어보는 순간 적잖이 놀랐습니다. 단순히 부품 공급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기술진을 직접 파견하여 공동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제안서에는 한국의 최신 위성 기술과 정밀 제어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고 특히 생명 유지 장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우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이 제시한 기술 협력 방안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센서 융합 기술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비상 상황 대응 프로토콜까지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학습하고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위층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보로딘 국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이를 기술 탈취를 위한 시도로 해석했어요. 긴급히 소집된 검토 회의에서 분위기는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국장인 미하일 코롤레프는 한국이 우리의 핵심 기술에 접근하려는 속셈이라고 단정지었고, 기술 보안 담당관은 기밀 유출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믿고 기술 협력을 하느냐고 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측은 진심으로 협력하기 위한 자세를 취하는 거라고 얘기했지만 기술 탈취라는 의심의 벽을 넘지 못했어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조직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고 개인의 의견은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공식 답변이 전달되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되었어요. 대신 기존의 부품 공급 방식을 유지하되 품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반박 제안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검토하면서 묘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방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었고 상대방의 선의를 의심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측은 또다시 연락해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상호 견학 계획까지 포함된 보안 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 간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기술 발전을 도모하자는 내용이었죠. 특히 우주 환경에서의 장비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를 제안한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우리 조직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보안부서에서는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더욱 강조했고 일부 고위 간부들은 한국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온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어요. 과학자로서는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지만 조직원으로서는 상부의 방침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우주기술 발전상을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찾아본 자료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나로우주센터의 발사 성공률과 아리랑 위성 시리즈의 기술적 완성도, 그리고 최근 달 탐사 프로젝트의 성과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위성 제어 기술과 정밀 항법 시스템은 우리 기술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죠. 우리가 우주강국이 되려면 협력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경계심이 앞서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어 저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밤늦게 연구실에 혼자 남아있을 때면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진정한 우주 개발이 무엇인지 고민하곤 했어요. 드디어 첫 시험 발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3월 15일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는 긴장과 기대감이 동시에 흘렀어요. 소유즈 MS-24의 무인 시험 발사를 앞두고 모든 기술진들이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추진 시스템 담당자로서 발사 3일 전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최종 검증 작업에 매달렸죠. 15년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스템의 첫 발사는 언제나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발사 당일 새벽 5시 관제실에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모여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마지막 시스템 체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발사대 위에 로켓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하얀 연료 증기가 로켓 주변으로 피어오르는 장면은 마치 신화 속 용이 승천을 준비하는 듯했죠. 저는 추진 시스템의 연료 압력과 엔진 점화 시퀀스를 담당한 패널 앞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제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춘 듯 고요했어요. 메인 엔진이 점화되는 순간 거대한 화염이 발사대를 감쌌고 로켓은 천천히 지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초간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추진력 데이터도 정상이었고 궤도 진입 경로도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사 후 47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엔진 출력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모니터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연료 압력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관제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비행 책임자인 안드레이 소콜로프가 각 부서의 상황 보고를 요청했지만 아무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발사 후 1분 23초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메인 엔진이 완전히 정지하면서
로켓은 궤도 진입에 실패했어요. 자동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여 페이로드는 낙하산으로 회수되었지만 미션 자체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관제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1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참담한 기분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은 한국산 부품으로 향했어요. 사고 직후 열린 긴급 회의에서 보로딘 국장은 한국에서 공급받은 센서와 제어 모듈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기술진들 사이에서도 한국 부품의 품질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저 역시 처음에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담당한 추진 시스템의 핵심 부분은 모두 러시아 자체 기술로 만들어진 것들이었거든요. 한국산 부품은 주로 모니터링과 통신 장비에 사용되었는데 엔진 정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의견을 제시해봤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미 한국 탓으로 결론이 내려진 상태였어요. 상부에서는 러시아 기술은 완벽하다는 믿음이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소비에트 시절부터 축적된 우주 기술의 신뢰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어요. 따라서 실패의 원인은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내부 문제 가능성은 철저히 묵살되었죠. 저는 그 상황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설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면 15년간 쌓아온 신뢰와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었거든요. 실패 원인에 대한 토론조차 차단된 그 상황이 너무 답답했어요. 과연 우리 기술은 정말 무결점인가라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삼킨 채 저는 다음 발사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발사 실패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뒤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 작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검토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모스크바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건물을 흔들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제 마음속 혼란을 대변하는 듯 했죠. 사무실 책상 위에는 발사 당일의 모든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두툼한 파일로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실패의 진짜 원인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엔진 점화 시퀀스, 연료 압력 변화, 추진 시스템의 온도, 데이터까지 모든 수치를 반복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한국산 부품들은 마지막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의 차가운 겨울 바람처럼 차가운 현실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첫 실패를 단순히 한국 탓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센서 데이터를 보면 한국에서 공급받은 모니터링 장비들은 발사 직전까지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우리가 자체 개발한 연료 공급 시스템과 엔진 제어 모듈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15년간 러시아 우주 기술의 우수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제 자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조차 없는 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과학자라면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저는 조직의 논리에 휩쓸려 객관적인 분석을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과학자로서의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료들과 상사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자로서의 양심이 저를 괴롭혔어요. 만약 제가 발견한 사실들을 공개한다면 조직 내에서 제 입지는 상당히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긴 채로 다음 발사를 진행한다면 더 큰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만약 우리 설계가 문제라면 왜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밤을 새워가며 과거의 발사 데이터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소유즈 발사 기록들을 살펴보니 간과했던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료 시스템의 미세한 불안정성, 엔진 제어 알고리즘의 한계점들이 조금씩 누적되어 왔던 것 같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작년에 있었던 한 차례의 발사 이상 징후였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연료 압력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다행히 자동 보정 시스템이 작동해서 발사는 성공했었어요.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분석 보고서는 간단히 처리되었고 근본적인 원인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때 왜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사무실 한쪽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자료 분석에 몰두했어요. 엔진 설계 도면을 다시 펼쳐보고 연료 공급 라인의 구조를 재검토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최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새로운 연료 펌프 시스템이 고압 상황에서 불안정한 거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부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 러시아 기술의 문제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실을 공개한다는 것은 우리 조직의 기술적 자존심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었어요. 더욱이 이미 한국을 비난한 상황에서 입장을 번복한다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수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과학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봤습니다. 과연 저는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자인가? 아니면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직장인인가? 그 경계선에서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모스크바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갈등처럼 복잡하고 어지러웠죠.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책상에 엎드린 채로 잠들었습니다. 그 짧은 잠 속에서도 발사 실패의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 기술자들의 안타까워하는 표정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분명 이번 실패를 자신들의 책임으로 여기며 자책하고 있을 것이었거든요. 첫 번째 발사 실패로부터 2달이 지난 뒤 두 번째 발사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인 발사가 아닌 실제 우주인이 탑승하는 유인 발사였어요. 소유즈 MS-24의 개선된 버전이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첫 실패의 교훈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개선 작업은 주로 한국산 부품들을 교체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보로딘 국장의 지시에 따라 센서 시스템과 통신, 모듈의 대부분이 유럽산이나 러시아 자체 제작 부품으로 대체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접근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밤새워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진짜 문제는 우리의 연료 공급 시스템에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내부 설계 검증을 주장했습니다. 기술회의에서 조심스럽게 연료 펌프 시스템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윗사람들은 귀를 닫았습니다. 미하일 코롤레프 부국장은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제 의견을 일축했고 다른 동료들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유인 발사를 강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주인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조직의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경력과 신뢰도 생각해야 했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강력하게 주장하기 어려웠어요. 발사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저의 우려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플레세츠크 우주기지로 출장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모든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연료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볼수록 불안정한 요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고압 상황에서의 펌프 거동이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징후들이 계속 발견되었죠. 이번에도 실패하면 우주인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무기력해져 갔어요. 과학자로서의 직감과 양심은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지만 조직원으로서는 그 경고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딜레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우주기지에 도착한 후에도 저의 불안감은 계속되었습니다. 발사체 최종 점검 과정에서 저는 연료 시스템 담당 엔지니어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려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은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부품을 교체했으니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죠. 발사 3일 전 우주인들이 최종 브리핑을 받는 자리에서 저는 그들의 신뢰에 찬 표정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세르게이 볼코프와 안나 키키나
2명의 우수한 우주인들이 저희 기술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생명을 지킬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는 사실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러시아 우주 프로그램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우주인들의 안전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비상 탈출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높은 고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들을 동반하거든요. 발사 전날 밤, 저는 관제실에서 혼자 마지막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들리는 것은 각종 장비들의 미세한 작동음뿐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표시된 로켓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발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기도를 해봤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주인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동시에 제가 놓친 부분이 없기를, 그리고 제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2024년 5월 22일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발사 역시 실패했고 이번에는 우주인이 탑승한 시험선이었어요. 발사 후 1분 14초 제 모든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제실의 메인 스크린에서 세르게이 볼코프와 안나 키키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엔진 출력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우주선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우주인들은 고도 150km 지점에서 비상 탈출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했어요. 관제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구조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절박하게 연료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하며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 했어요. 제 손은 키보드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화면의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다행히 비상 탈출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우주인들은 카자흐스탄 초원에 안전하게 착륙했고 구조팀이 신속하게 그들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 30분간의 공포는 관제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품었던 모든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러나 고위층의 반응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열린 긴급 회의에서 보로딘 국장은 또다시 한국 탓만 했어요. 이번에는 교체하지 못한 일부 한국산 부품들이 문제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하일 코롤레프 부국장도 한국 기업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죠.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간에 일어서서 제가 분석한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연료 공급 시스템의 펌프 불안정성, 엔진 제어 알고리즘의 오류, 그리고 한국 부품들이 마지막까지 정상 작동했다는 증거들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또다시 묵살당했어요. 오히려 저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국장은 제 발표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어요. 수십 년간 검증된 러시아 우주 기술이 갑자기 문제가 될 리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고위 간부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 순간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주인들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세르게이 볼코프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회복하고 있었지만 안나 키키나는 착륙 충격으로 경미한 척추 부상을 입었어요. 그들을 마주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미리 경고했다면, 제가 더 강력하게 주장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세르게이는 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우주인으로서 이런 위험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기술적 실패로 인한 위험과 설계 결함으로 인한 위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거든요. 우주인들은 우리 기술을 신뢰하고 목숨을 맡겼는데 우리는 그 신뢰를 저버린 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말이에요.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며 진실을 외면한 대가가 이렇게 참혹했습니다.
두 번의 연속 실패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결함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사표를 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조직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제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발사 실패 이후 열린 전체 회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본부 대회의실에는 우주청의 모든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극도로 험악했어요. 책임 추궁과 비난이 난무하는 가운데 저는 조용히 앉아서 동료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외부 요인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 하고 있었어요. 일부 젊은 엔지니어들은 협력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거론했습니다. 특히 추진 시스템팀의 막내인 알렉세이 노비코프는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곧바로 묻혀버렸습니다. 경험 많은 선배들이 일제히 반발했거든요.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다수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미하일 코롤레프 부국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아예 중단하자고 주장했어요. 차라리 전체 시스템을 러시아 자체 기술로만 구성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술 보안 담당관인 드미트리 페도로프는 더 나아가 한국 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자고까지 했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점점 소외되어 갔습니다. 제가 준비한 상세한 기술 분석 자료를 발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회의 중간에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지만 보로딘 국장은 시간이 부족하다며 제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만이 한국과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 같았고 그런 제 모습이 동료들에게는 이상하게 비춰지고 있었어요. 주변의 냉대와 비난이 두려웠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누군가는 제가 한국 편을 든다고 수근거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제 분석 능력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와 동료애가 순식간에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양심이 저를 계속 밀어붙였어요. 세르게이와 안나가 겪었던 그 끔찍한 순간들을 생각하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 발사에서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홀로 싸웠고 그 싸움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대화 중에 제가 끼어들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제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평소 가까웠던 동료인 니콜라이 체르노프마저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가 조직에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믿는 진실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 내면이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과연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한국에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동료들의 경험과 직감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국 기술진들이 보낸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 번의 발사 실패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들의 부품에 문제가 있었다면 무상으로 교체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심지어 기술진을 파견해서 함께 문제를 분석하고 싶다는 의사도 재차 표명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진정성과 책임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의심하고 비난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개인적으로 한국 측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물론 조직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지만 개인 자격으로라도 그들의 분석 자료를 받아보고 싶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보내온 데이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상세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두 번의 발사 실패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자료를 조직에 공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고 해결책이 있지만 제시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이었어요. 두 번의 연속 실패 이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러시아 우주청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유럽 우주청과의 협력 프로젝트들이 연기되었고 상업 발사 계약들도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더욱 치명적이었던 것은 정부로부터의 예산 삭감 압박이었죠. 국가 우주 프로그램 전체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 번째 발사 준비가 시작되었지만 기술진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팽배했어요.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한국 부품이 문제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죠. 대체 부품들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일정은 계속 늦어져만 갔습니다. 보로딘 국장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상부로부터의 압박이 거세졌고 언론에서는 러시아 우주기술의 퇴보를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소비에트 시절의 영광이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혹독한 평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실패할 여유는 없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3월의 어느 추운 아침,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저는 그 회의에 기술 자문으로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고위 간부들의 굳은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결국 우리는 한국에 기술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드디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늦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몇 달간 한국을 비난해온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자존심을 접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는지 보로딘 국장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 중에 한 번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계속 주장해온 내용들이 결국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공식 요청서를 작성하는 일은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한국과의 협력을 주장해온 제가 그 임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정중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문구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 측의 응답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긍정적인 답변이 왔고 일주일 내에 기술진을 파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과거의 일에 대해 어떤 원망이나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죠. 그런 태도를 보며 저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과의 진정한 협력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런 변화가 가져올 미래가 두렵기도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몇 달간 짓눌렸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에서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어요.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한국 기술진들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이번 기회가 양국 우주기술 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도착한 날은 모스크바에 눈이 내리는 쌀쌀한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마중 나간 저는 처음에는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지난 몇 달간 그들을 의심하고 비난해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의 첫인상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마치 오랜 동료를 만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팀장인 김성호 박사는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고 누리호 개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그와 함께 온 젊은 엔지니어들 역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인재들이었습니다. 특히 센서 시스템 전문가인 이민정 박사와 추진 시스템 분석가인 박준호 연구원의 이력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첫 기술 회의는
우주청 본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처음엔 냉담한 태도를 보였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있었거든요. 과연 그들이 우리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동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김성호 박사가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제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이 준비해온 분석 자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몇 달간 찾지 못했던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어요. 연료 공급 시스템의 펌프 진동 주파수 분석, 엔진 제어 알고리즘의 피드백 루프 오류, 그리고 고압 상황에서의 시스템 불안정성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그들과의 대화에서 저는 배움과 이해를 경험했습니다. 이민정 박사가 설명하는 센서 융합 기술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진보된 개념이었어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시스템 상태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박준호 연구원이 제시한 추진 시스템 개선안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존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품었던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이 이 정도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몇몇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통합과 실시간 제어 기술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김성호 박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지난 몇 달간의 상황에 대해 어떤 원망도 표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끄러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기술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우리의 설계도를 꼼꼼히 검토한 뒤 몇 가지 중요한 개선 사항들을 제안했어요. 그들의 지적은 매우 정확했고 해결책도 현실적이었습니다. 특히 연료 시스템의 압력 조절 방식과 엔진 점화, 시퀀스 개선에 대한 제안은 즉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들의 진정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양국의 우주 기술 발전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였고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본격적인 분석 작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주청 지하 1층에 마련된 임시 분석실에서는 매일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어요. 김성호 박사팀과 저를 포함한 러시아 기술진들이 함께 모여 2번의 발사, 실패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적 장벽과 기술적 용어의 차이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분석 과정에서 문제의 진짜 원인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정 박사가 센서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 한국산 부품들은 발사 실패 순간까지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확히 증명되었어요. 오히려 문제는 러시아 자체 개발 부품들 사이의 호환성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료 공급 시스템과 엔진 제어 시스템 간의 통신 프로토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설계와 제조 과정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박준호 연구원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압 상황에서 연료 펌프의 진동이 특정 주파수에 도달하면 엔진 제어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거든요. 저는 그 순간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제가 참여했던 모든 프로젝트들을 되돌아보니 비슷한 징후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만 그때는 운이 좋아서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것이고 언젠가는 더 큰 참사로 이어졌을 수도 있었어요. 김성호 박사는 제 고백을 들은 뒤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기술 개발 과정에서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의 말에서 진정한 협력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난이나 지적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향한 건설적인 노력이었죠. 협력의 힘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들이 연속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풍부한 경험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결합되자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해결책이 도출되기 시작했어요. 연료 시스템의 진동 억제 장치 설계, 엔진 제어 알고리즘의 개선, 그리고 전체 시스템의 통합 방안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술진들의 문제 해결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찾아 시스템 전체를 개선하려 했어요. 이민정 박사가 제안한 예측형 모니터링 시스템은 향후 비슷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진정한 과학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국적이나 소속을 떠나 진실을 추구하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과학자의 본질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사고에 갇혀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양국 기술진들 사이에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함께 작업하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이해하게 되었고 기술적 토론을 통해 서로 배워가는 관계가 되었어요. 알렉세이 노비코프 같은 젊은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한국 기술진들의 체계적인 접근법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2주간의 집중적인 협력 끝에 우리는 완전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모두 보완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까지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선안이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양국 기술진들이 하나의 팀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 분석 회의에서 김성호 박사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진정한 기술 발전은 경쟁이 아닌 협력에서 나온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함께 풀어냈을 때의 그 성취감과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낸 뒤 세 번째 발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한국과 러시아 기술진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함께 작업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예전의 경직된 분위기 대신 활기찬 협력의 에너지가 현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발사체 조립 과정에서 양국 기술진들은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연료 시스템 개선 작업을 담당한 박준호 연구원과 러시아의 니콜라이 체르노프가 함께 작업하는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들 같았어요. 그들은 새로 설계된 진동 억제 장치를 정밀하게 설치하면서 매 단계마다 서로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저는 이번 준비 과정에서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발사에서도 이론대로 될지 걱정이 되었어요. 두 번의 실패를 겪은 뒤라 그런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어요. 엔진 제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은 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이민정 박사가 개발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테스트와 검증이 이루어졌어요.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확인하고 각종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프로토콜을 점검하는 작업이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국적의 경계를 넘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진정한 팀워크였어요. 김성호 박사는 러시아 기술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깊이 존중했고 우리 역시 한국 기술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모든 작업을 순조롭게 만들어주었죠. 발사 일주일 전 최종 시스템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양국 기술진들이 함께 참여했어요.
예전처럼 서로를 의심하거나 견제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건설적인 협력이 이루어졌죠. 연료 공급 시스템의 최종 테스트에서는 개선된 펌프와 진동, 억제 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압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어요. 박준호 연구원이 설계한 새로운 압력 조절 시스템은 예상보다도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엔진 제어 시스템에 업그레이드된 알고리즘도 모든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민정 박사의 예측형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시스템 상태를 분석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감지하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이제는 두려움보다 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발사 3일 전 우주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안드레이 보리소프와 엘레나 세르게예바가 탑승할 예정이었어요. 그들은 개선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높은 신뢰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 개발한 새로운 안전 시스템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죠. 저는 우주인들과의 만남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의 실패 이후 느꼈던 그 무거운 책임감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라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발사 전날 밤 관제실에서 최종 점검을 마친 후 저는 김성호 박사와 함께 기지 밖을 산책했습니다. 시베리아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우리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 불신과 갈등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깊은 신뢰와 협력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2024년 6월 18일 오전 10시 27분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관제실에는 러시아와 한국 기술진들이 함께 앉아 있었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저는 추진 시스템 모니터링 패널 앞에 앉아 마지막 순간까지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박준호 연구원이 함께 있었고 우리는 서로 격려의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제실의 고요함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김성호 박사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앞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메인 엔진이 점화되는 순간 거대한 화염이 발사대를 감쌌고 소유즈 MS-24는 천천히 지상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초간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연료 압력 수치는 안정적이었고 엔진 출력도 예상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이전 두 번의 실패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시점들을 무사히 통과하면서 관제실의 긴장감이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박준호 연구원이 설계한 진동 억제 시스템이 예상대로 작동하고 있었고 이민정 박사의 예측형 모니터링 시스템도 실시간으로 완벽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제 모니터 화면에는 모든 수치가 녹색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5분 후 1단 로켓 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단 엔진 점화도 완벽했어요. 우주선은 예정된 궤도를 정확히 따라 상승하고 있었고 안드레이 보리소프와 엘레나 세르게예바의 음성도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들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발사 8분 후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는 최종 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관제실은 폭발적인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고생과 스트레스, 그리고 두 번의 뼈아픈 실패가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기쁨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박준호 연구원과 힘껏 포옹했고 김성호 박사와도 감격스럽게 악수를 나누었어요. 보로딘 국장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미하일 코롤레프 부국장은 한국 기술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갈등과 오해가 완전히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협력이란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러시아의 오랜 경험과
한국의 혁신적 기술이 만났을 때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혼자서 진실을 찾으려 애썼지만 결국 해답은 협력에 있었어요. 한국과 함께라면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음을 오늘 증명해낸 것입니다. 국적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진정한 과학적 협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발사 성공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로딘 국장은 한국 기술진들의 기여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우주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그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성호 박사도 이번 협력이 양국 우주기술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축하 만찬에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 오만함과 편견에서 시작해서 실패와 좌절을 거쳐 마침내 진정한 협력과 성공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모스크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무한한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우주는 인류 전체의 것이고 그 광활한 공간을 탐험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오늘의 성공은 그런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발사 성공 이후 며칠간은 러시아 우주청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언론들은 연일 성공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정부에서도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의 협력을 반대했던 고위층들이 하나둘씩 입장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었죠. 보로딘 국장은 발사 성공 일주일 후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잠시 말없이 청중들을 바라보더니 평소와는 전혀 다른 진중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진들에 대한 불신과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솔직하게 시인했어요. 우리 고위층도 마침내 한국 기술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미하일 코롤레프 부국장은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 사과했어요. 그동안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모두 옳았다며 자신의 편견 때문에 제 의견을 무시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술 보안 담당관인 드미트리 페도로프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성공 사례를 직접 목격한 후 기술 보안과 국제 협력이 양립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협력 프레임워크만 구축된다면 오히려 보안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새로운 견해였어요. 그동안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했는지 반성하는 분위기가 조직 전체에 퍼졌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한국 기술진들과의 협력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알렉세이 노비코프는 한국의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배워 자신의 업무 방식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변화는 시작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나 하는 아쉬움이 동시에 들었어요. 만약 처음부터 열린 마음으로 협력했다면 두 번의 실패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직 문화의 변화도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권위에 의존한 의사결정 대신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토론이 활발해졌어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일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젊은 기술진들의 목소리가 더욱 존중받게 되었죠. 한국에 대한 인식도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부품 공급업체가 아닌 진정한 기술 파트너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일부 부서에서는 한국어 학습반까지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문화적 이해를 높여 더 나은 협력을 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국제적인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유럽 우주청과 나사에서도 러시아-한국 협력 모델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술적 성공뿐만 아니라 진정한 국제 협력의 사례로 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 우주 프로그램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정체성과 소속 조직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서 갈등했던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과학자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조직의 이익보다 과학적 진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우게 되었습니다. 반성과 성찰의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우주청은 내부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의 의사결정 과정을 재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와 의사소통 방식까지 전면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시스템과 문화의 변화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개인의 반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직 전체가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여야만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늦었지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앞으로 더 큰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우주산업도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들께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